그동안 남베트남군과 미군이 몇 차례나 소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9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이곳을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규모 초토화 작전을 합니다. 지상을 모조리 불사르고 수많은 적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초토화 작전이 수개월간 실시됐어요. 미군을 괴롭힌 또 다른 것은 바로 이 베트콩의 지하 땅굴이었습니다. 베트콩은 땅속을 최고의 은신처 겸 기지로 활용했습니다. 물론 땅굴 수색은요, 최악의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단 2명만이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베트콩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고? 이 가장 결정적인 게 미군과 연합군을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바로 호치민 통로였죠. 호치민 통로를 통해 가장 중요한 무기와 탄약이 남베트남의 베트콩들에게 공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베트남군도 이 길을 통해 남베트남으로 침투할 수 있었죠. 이 길이 없었다면 1968년에 테트 대공세, 즉 구종공세 같은 과감한 도박 자체를 벌일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전쟁에서 과연 미군이 어떤 정신으로 싸웠을까요?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은요, 미군 역사상 가장 군기가 해이했던 군대로 평가받습니다. 2차 대전 때 병사들 잔류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특수부대 대위로 근무했으며 현재도 미국의 저명한 군사 분석가로 활약하고 있는 브라이언 젠킨스는 비록 이상한 전쟁이었지만 전투를 하면 우린 매번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기강이 해이해진 미군 병사들이 너무도 많았다. 일선 부대장이 그들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당시 군사작전에 동원된 미군 병사들 중 최소한 4명당 3명, 즉 4분의 3은요, 비전투 요원이었습니다. 요리사, 접시 닦기, 장비 송공 등 잡다한 업무를 담당하는 병사들이었죠. 이러니까 장병들은 공기를 제외하고는 전량 미국에서 수입한 물자로 미국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베트남에 주둔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젠킨스의 회고가 나옵니다. 하얀 페인트를 칠한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중견 장교들의 아담한 이동 캠프, 일요일 오후에 바베큐 파티, 매일 전투 현장으로 맥주와 칵테일용 얼음을 부지런히 실어나른 헬리콥터들은 여기가 미국인지 베트남인지를 헷갈리게 할 정도였다. 모든 미군 기지에는요, 장교 클럽하고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마을에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자재를 이용해서 날림으로 지어놓은 판자촌 건물들이 질비하게 있었죠. 그리고 이 판자촌 건물들에서 아주 묘한 걸 팔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매매와 마약이었죠. 그리고 또한 이런 미군의 기지촌에서는요, PX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의 구입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물품과 장비를 들고 나와 암시장에 팔면 어떠한 서비스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미군 병사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무엇이든지 기지 내에서보다 기지 밖에서 구입하기가 훨씬 수월했다. 식품에서 전투장비 이르기까지 구입이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금식에 다이아몬드 승용차 밍크 마리아나 양귀비에서부터 99% 순도를 자랑하는 헤로인에 이르기까지 달러만 있으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었다. 한심하죠, 한마디로.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지 주변에는요, 언제나 사창가가 성행했습니다. 한때 인구 50만 명에 불과했던 이곳이요, 1966년에는 인구 300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1966년에 약 3만 명의 전쟁고아 소녀들이 창녀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당시 미군 3명 중 1명이 성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베트남 정부는 어땠나요? 남베트남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서요, 당시 35세였던 키 수상은요, 획기적인 강령을 발표했어요. 특히 국민들을 착취하거나 부패한 공무원은 면직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하지만 남베트남은요, 이미 사회 곳곳이 부정부패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엄청난 양의 원조 물자를 베트남에 보내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전쟁으로 피폐한 농촌의 식량 지원을 늘리고 한편으로는 고속도로, 제철소, 화학공장, 제약공장을 건립하도록 여러 종류의 자동차와 산업시설 기자재 등을 원조 물자를 남베트남에 보냈습니다. 이 모두가 남베트남 경제에 희망을 소생시키기 위한 조치였죠. 그런데요, 그중 많은 양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매년 베트남에 퍼붓는 10억 달러 이상의 전비 중 많은 부분들이요. 어디로 흘러갔냐?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바, 그리고 빌딩을 통해서 도시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남베트남군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져 왔습니다. 전쟁을 완전히 미군에게 떠넘겼고요. 인적 구성에서도 부조리가 만연했습니다. 사병들은 모두 가난한 농촌 출신이었고 장교는 도시 출신이거나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었죠. 미 국방부의 자료에 의하면요, 1966년 한 해에 무려 12만 4천 명의 남베트남군이 탈영을 했습니다. 남베트남 지상군의 21%에 해당되는 숫자였죠. 부유한 집안의 남베트남 장교들은요, 틈만 나면 외국으로 나가려고 갖은 수를 썼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구국이 아니라 경제적 혜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월 미군 사령관 웨스트멀랜드 장군도 점차 남베트남군을 경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쟁의 속도감이 차차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말 휴식은 당연했고 휴일도 늘려나갔다. 전투에서도 평상시 일하는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남베트남 병사들은 좋은 지휘관을 만나면 능률적으로 싸우는 편이다. 그러나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만 장교와 지휘관을 뽑는다는 프랑스가 남긴 나쁜 전통 때문에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지휘관이 형편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웨스트멀랜드 장군과 다른 정책 결정권자들은 미군이 주요한 전투를 관장하고 남베트남군은 후방기지에 주둔한다는 이런 지침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결국에는 남베트남군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죠. 베트남전에 가장 오랫동안 참전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랜스데일 장군은요, 전쟁에서 남베트남 군부의 주도권을 빼앗아버린 일부 미군 고위 인사들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인내심이 부족하여 뒤치다거리 전쟁에 뛰어든 뒤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하면서 베트남전 자체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망쳐버렸다. 사이공 주재 CIA 수석 전략 분석가 프랭크 스냅은요, 남베트남의 암적 요소가 된 부패 현상을 워싱턴이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미군과 남베트남 군인들이 부패의 대가를 대신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CIA와 다른 정보기관들의 일관된 방침은 부패에 대해 광범위한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베트남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가 상원에서 가결되는 보장도 없었다. 그래서 남베트남 장성들의 부패 실태를 알고 있었지만 부패와 관련된 보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남베트남 군부의 부패를 방치한다는 것은요, 남베트남 장병들의 싸울 의지와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군수물자를 장성들이 중간에서 가로채 병사들은 맨발로 다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문제가 심각했죠. 심지어 부패한 장성들은요, 남베트남 병사들에게 전투용으로 지급하는 탄약과 수류탄까지 빼돌렸죠. 이러한 중요한 정보까지 CIA가 알고도 묵살했다는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베트남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연속적인 쿠데타가 발발합니다. 마침내 군대까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였냐? 너나 없이 목적은 하나, 정권 탈취였죠. 심지어 남베트남군의 그나마 최정예인 보병 제1사단은요, 숫제 부대 전체가 현 정권 타도를 외치며 후의 신해를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키 수상은 이들을 진압하고자 정예인 해병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실은 수송기가 다낭 비행장에 도착하자 미군은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직면합니다. 다낭 비행장은요, 미 공군의 작전기지였어요. 여기를 지키던 미 해병대는요, 그야말로 까무러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느 편에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까무러쳐요. 왜냐하면 둘 다 남베트남군이 싸우려고 하니까. 하지만 미 정부 재산인 기지를 다치게 할 수 없으니까 이때 어쩔 수 없이 미군도 전투 태세에 돌입합니다. 심지어 상공에는요, 베트남 공군기하고 여차하면 이 베트남 공군기들을 요격할 미군 전투기가 맴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방에서 아군끼리 삼파전을 벌이는 한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군의 중재로 이 문제가 해결돼요. 아무튼 이 사건은요, 미군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근데 이제 파병된 미군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복무기간이었어요. 미군 전투 장병들에게 베트남은요, 어느 전쟁보다도 현지 주둔 복무기간이 짧았습니다. 불과 1년이었어요. 1967년 어떤 미군 장성이 이렇게 짧은 복무기간을 두고 다음과 같이 비꼽니다. 10년간 베트남에 있었던 미군은 한 명도 없다. 있었다면 그들은 1년씩 10번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 하죠. 다음 크리스마스 때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사들이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대규모 병력이 계속해서 배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순환 근무했던 미군의 그 총 병력이요. 연 인원 280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베트남전의 원인과 실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장병들은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베트남의 키 수상은요. 미군의 1년 순환 복무제가 부당하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1년이란 짧은 기간에 베트남에 무엇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베트남 말 몇 마디도 배울 수 없는 짧은 시간이다. 결국 상호 이해가 전무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전쟁에서 남베트남군의 전사자가 25만이었고 미군이 5만 8천이었거든요. 근데 이 미군 5만 8천 명 중에서 신병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만 경험이 있었더라도 1년만 되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새로 온 병사들은, 이 신참들은 이 이상한 전쟁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신참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봐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듯이 남베트남군에 대한 거의 기대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미군이. 그러니까 1967년에 미국 군부는 남베트남 정규군의 80%가 비효율적이라고 판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남베트남군의 작전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원래 적을 찾으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적을 찾으면 피하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불신과 서로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야, 너네 베트남 보면 도망간다며? 우리 원래 그래. 싸움은 너네가 해. 이렇게 되니까 미군 전사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1967년 미군의 전사자는요, 1만 6천 명이었어요. 이건요, 1965년 전사자의 3배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 전사자는 또 그 이전 해인 1964년 전사자의 3배였습니다. 꼬박꼬박 3배씩 늘어나죠. 그런데요, 이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은 묵살한 채 파월 사령관 웨스트머랜드 장군의 유일한 해결책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소모전이었습니다. 그러면 화력이 막강하면 막강할수록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전혀 달랐죠. 베트남전 참전 장관이었던 팀 오브라이언은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심부름하는 한 고아 아이를 보살펴주고 있었다. 그 아이는 기지 내에서 언제나 나를 졸졸 따라다녔다. 어려운 작전이나 행군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아이는 내게 목물을 쳐주기도 했고 개인 총기를 깨끗하게 닦아놓기도 했다. 9살밖에 되지 않은 이 꼬마 녀석은 나도 잘 모르는 최신형 M16 소총의 분해, 결합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여러분은 뭐가 느껴지십니까? 아무튼 이처럼 미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남베트남의 국내 정세가 혼돈의 극을 향해 치닫는 동안 북베트남의 군 지도부는요, 이 지루한 베트남전의 분수령이 될 야심찬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